한 여자가 갓난아기였던 아이를 두고 떠난 지 17년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대한민국 강원도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1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읍내장터에서 시래기 국밥을 팔던 거칠고 주름진 손의 할머니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홀로 손자를 키워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굳건한 믿음, 그리고 아이의 엄마가 외국에서 다시 찾아올 때까지 절대 놓지 않았던 두 손으로 아기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왜 어떤 여자는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새벽녘에 자신의 아이를 매몰차게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마을을 떠나 있던 17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그날 밤부터 할머니가 침묵 속에 간직해온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낡은 벽돌집의 작은 부엌에서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청년이 된 아이가 자신을 버린 여자에게 던진 그 한마디는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난 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된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벽돌집,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한 여자, 그리고 자신의 온 삶이 거대한 비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라난 한 소년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곳은 산들 마을입니다. 대부분의 지도에는 그 이름조차 표시되지 않을 만큼 작고 외진 시골 마을이죠. 마을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지만 바람이 언제나 흙먼지를 몰고 오는 흙길 끝의 벽돌집에서는 하루가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올해로 72세입니다. 할머니는 기억이 닿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듯 매일 새벽 4시면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커다란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피고 물을 데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읍내장터에서 팔 시래기를 다듬고 국밥 육수를 끓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스스로 기억하고 움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왔기에 더 이상 머리로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 거친 손은 이미 국밥의 일부가 되었고 장터의 일부가 되었으며 연기가 벽 틈새로 스며들어 빠져나갈 길을 잃은 그 낡은 부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17살입니다. 지훈이는 할머니 방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방에서 잡니다. 예전에는 고운 색깔이었을 낡은 천장 가림막 하나로만 나뉘어 있는 방이죠. 매일 아침 가마솥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면 지훈이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납니다. 차가운 양동이 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장화를 신은 뒤 할머니를 돕기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지훈이는 커다란 들통들을 장터까지 나르고 언제나 덮어주던 그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펴니다. 그리고 첫 손님이 올 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다가 학교에 갑니다.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지훈이는 고장난 모든 것들을 고칩니다. 꽉 닫히지 않는 문, 몇 주째 물이 새는 수도꼭지, 할머니가 애지중지 가꾸는 작은 텃밭의 울타리까지 마치 그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집 밖에 나란히 앉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에 쥔 낡은 묵주를 굴리며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리고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필요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산들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순자 할머니가 곁에 없을 때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는 그 소문 말입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아이가 채 걷기도 전에 낯선 외국인 남자와 야반 도주를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외아들인 상철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날 아침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마을을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채 돌도 지나지 않은 핏덩이, 손자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시래기 국밥을 팔고 주말에는 남의 집 빨래를 대신해주고 푼돈을 받고 헌 옷을 수선해주며 지훈이가 밥 한 그릇 굶지 않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꾸준히를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순자 할머니가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주 밝고 이국적인 색깔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 젖은 흙처럼 짙고 검은 순자 할머니의 눈동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속 역시나 짙은 눈동자를 가진 아버지 상철과도 달랐습니다. 지훈의 눈동자는 이 가족의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몇몇 이웃들은 길을 지나가는 지훈이를 볼 때마다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돌리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민망한 속삭임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역시 누군가 지훈이의 눈동자에 대해 물어볼 때면 마치 못 들은 척 다른 화제로 말을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방에는 낡은 리본으로 묶어 자물쇠를 채워둔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평생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두 가지 물건이 그 안에 있었죠. 첫 번째는 반으로 접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젊고 콧수염이 있으며 인생이 자신에게 친절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미소를 짓고 있는 아버지 상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길고 검은 머리의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행복하다기보다는 안도하는 듯한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마치 누군가 두 사람을 영원히 갈라놓으려 했던 것처럼 한가운데 깊고 뚜렷한 접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낡은 구두 상자 안에 끈으로 묶여있는 편지 다발이었습니다. 상철이 보낸 편지들이었죠. 그가 마을을 떠난 직후부터 날아오기 시작한 편지는 한 달에 한 통, 때로는 두 통씩 오다가 점차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편지는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단 한 장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편지 봉투마다 아직 숨결이 남아있고 그녀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듯이 꼼꼼히 상자 안에 보관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가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대략적인 이야기들, 그 빈자리와 침묵, 두 사람만 안기에도 벅찬 작은 밥상의 빈 의자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 세세한 내막을 묻지 않았고 결코 그 문을 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순자 할머니 역시 굳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과거란 아무도 열지 않는 서랍 맨 밑바닥에 묶인 편지들처럼 침묵 속에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억지로 열지 않아도 제 스스로 열리곤 합니다. 매일 아침 끓이는 국밥,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 학교, 그리고 고요한 오후, 모든 것이 17년 동안 그래왔듯 똑같이 흘러갈 것 같았던 어느 날,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두 가지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순자 할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펄펄 끓는 국밥통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향하던 순자 할머니가 길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의 집 담벼락에 손을 짚고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발밑의 땅을 통째로 뒤흔드는 것처럼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레를 허리춤에 기댄 채 어지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천천히 숨을 쉬며 몇 초간 그렇게 머물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더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17년 동안 국밥, 무거운 무쇠솥, 남의 집 빨래, 낡은 집, 손자, 그리고 그 억눌린 침묵까지 모든 것을 홀로 짊어져 온 누적된 무게였습니다. 그 모든 무게가 마침내 몸뚱아리를 짓누르며 빚을 청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명희 할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산들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 집안의 사연을 전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속닥거리는 소문이 아니라 이름과 날짜,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진짜 진실을 아는 유일한 이웃이었죠. 명희 할머니가 다가가 그녀의 팔을 다급히 부축했습니다. 순자야, 이만하면 됐어. 제발 좀 쉬어라. 순자 할머니는 눈을 뜨고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명희야. 우리 지훈이 학교 문제집도 사야 하고 국밥이 제 혼자 끓여지는 것도 아니지 않니? 명희 할머니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그녀는 순자 할머니와 말싸움을 하는 것은 벽돌집 담벼락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결코 미동도 대답도 없이 결국 제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두 번째 사건은 얇은 종이 한 장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국밥통을 끌고 장터로 나간 뒤였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는 서류를 찾기 위해 할머니 방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들, 영수증이 든 봉투, 동전이 담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찾지 못했지만 대신 그것들 발견했습니다. 늘 보던 대로 반으로 접힌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훈이는 그 사진을 완전히 펼쳐보았습니다. 왼쪽에는 젊고 미소 짓는 짙은 콧수염과 짙은 눈동자의 아버지 상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얀 속삭이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는 지훈이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 억지로 웃으려 앙다문 입술, 마치 당장이라도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한 기분이었죠. 마치 머릿속에서 영원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 하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았지만 그 조각은 이 그림에 전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제자리에 내려놓으려던 찰나 지훈의 시선이 다른 곳에 꽂혔습니다. 사진 옆 서랍 한 구석에 있는 낡은 구두 상자. 상자를 열자 늘 보던 끈으로 묶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매듭을 풀고 가장 위에 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꾹꾹 눌러 쓴 아버지의 글씨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랐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를 부탁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남자의 똑같이 부서지고 찢겨나간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훈이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이 때문이 아니라고,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고 제발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짧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상철이 더 이상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조차 포기한 듯 펜 놀림이 훨씬 거칠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비록 그 사랑이 충분치 못하겠지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상자의 남은 공간은 텅 비어 있었고 풀어진 끈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밴 묵직한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지훈이는 모든 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 똑같이 되돌려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옆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묻지 않았지만 단번에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일주일 뒤 지훈이는 묻지 못한 대답을 찾기 위해 명희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마당에서 햇볕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명희 할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명희 할머니는 빨래를 양동이에 내려놓고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그러니? 지훈아. 지훈이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어요. 명희 할머니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마치 이 17살 청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질 만큼 충분히 자랐는지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건 네 할머니 소관이며 자신이 끼어들어 남의 가정사를 떠벌릴 권리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특유의 밝은 눈동자로 명희 할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기나긴 침묵을 견디지 못한 명희 할머니가 수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네 엄마는 낯선 남자와 도망쳤어. 태어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널 네 할머니에게 내버려둔 채 말이다. 네 할머니는
그 충격에 1년 내내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단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사실을 소리내어 말해주어야만 온전한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훈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뒷마당 커다란 대야에 쭈그리고 앉아 손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붉게 퉁퉁 부어올랐고 팔을 타고 비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을 습관처럼 계속해온 사람 특유의 느릿한 몸짓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대야에서 젖은 빨래를 꺼내어 할머니 옆에서 빨랫줄에 널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힐끗 지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없었던 무언가 완전히 달라진 낯선 표정이 손자의 얼굴에 서려 있었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입이 아니라 손으로 묻고 답하는 것이었으니까요. 3일 뒤 마을 사람이나 가까운 친척이 아닌 낯선 곳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우표가 붙어있는 봉투 겉면에는 마치 누군가 아주 정갈해 보이려고 무진애를 쓴 듯한 반듯하고 둥글둥글한 여성의 글씨체로 이순자 귀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가 학교에 간 사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아궁이 옆에 서서 홀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천천히 글씨를 읽어내려가던 할머니의 손이 끝부분의 다다를 무렵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접어 부엌 서랍에 넣고는 마치 자신에게만 보이는 무언가를 응시하듯 한참 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17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 할머니는 솥에 올린 누룽지를 새까맣게 태워 먹었습니다. 지훈이는 눈치를 챘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새까맣게 탄 누룽지를 불평 한마디 없이 씹어 삼킬 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눈에 차오른 무언가를 들키지 않으려 황급히 아궁이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폭풍은 화요일 아침에 몰아쳤습니다. 도시 번호판을 단 회색 렌터카 승합차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고 가라앉는데 한참이나 걸릴 흙먼지를 거세게 일으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산들마을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의 38세 여성이었습니다. 새 청바지, 명품 블라우스, 그리고 커다란 선글라스. 그녀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으며 흙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알아보고 싶지 않은 혹은 아예 모른 척 하고 싶은 장소를 쳐다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흙길 끝에 있는 벽돌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평소처럼 열려 있었고 늘 쓰던 낡은 빗자루로 앞마당을 쓸고 있는 순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놀람도 분노도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치 않던 무언가가 기어코 찾아올 것을 며칠 전부터 알고 기다려온 사람의 무미건조하고 차분한 눈빛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미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17년 동안 단 하루도 아이를 잊어본 적이 없었는지,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는지,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한 대사를 읊는 것처럼 단어들이 매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 있기 위해 지지대가 필요하다는 듯 두 손으로 빗자루를 꽉 쥐고 몸을 기댄 채 듣기만 했습니다. 수진이 말을 마쳤을 때 할머니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 한 잔 내어주지 않았고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는 집 밖에 세워진 낯선 회색 승합차를 보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플라스틱 의자 2개와 낡은 나무 탁자가 전부인 초라한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지훈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섰고 지훈이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 지훈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마주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의 눈동자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상철의 것도 순자 할머니의 것도 아닌 그 밝고 이국적인 눈동자. 수지는 단번에 그 눈을 알아보았고 아주 찰나였지만 그녀의 얼굴에 연기나 연습이 아닌 진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두 팔을 벌리고 다가왔습니다. 지훈이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타인이 너무 갑자기 다가올 때 느끼는 본능적인 거부감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훈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듯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순자 할머니는 부엌 문가에 서서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 엄마다. 그 후 며칠 동안 산들마을은 개촌일에 가장 기묘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마을의 하나뿐인 선풍기 소리가 시끄럽고 침대가 삐걱거리는 허름한 여관에 짐을 풀고 매일 아침 벽돌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항상 무언가를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지훈이가 텔레비전 광고에서나 보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눈부시게 하얀 수입산 브랜드 운동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엔 메이커옷, 새 가방, 영어가 적힌 모자가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지훈을 위해 바깥 세상이 준비해둔 거대한 선물이 있다는 듯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높은 빌딩이 솟은 대도시, 달러로 월급을 받는 직장, 에어컨이 빵빵하고 학비가 전액 무료인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달콤한 약속처럼 그녀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진이 개과천선에서 돌아왔다며 사람도 변할 수 있으니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희 할머니 같은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 싸늘한 눈빛으로 수진을 지켜보았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수진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더 깊은 내막을 알고 있었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요란한 사과쇼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그 화려한 선물 공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새 스마트폰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방치했고 외출할 때면 여전히 밑창이 다른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세 사람이 집 밖에 모여 앉았을 때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의자에, 지훈이는 계단에, 수진은 빌려온 의자에 앉아 있었죠. 수진이 지훈의 가슴 깊은 곳을 아주 천천히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말을 던졌습니다. 지훈아, 네 할머니가 널 위해 모든 걸 헌신하신 건 맞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너무 지치셨어. 저 손을 봐. 더 이상은 무리야. 할머니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순자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흙길을 응시하며 못 들은 척 묵주만 굴리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부엌 문가에 서서 다음 날 팔 국밥 육수를 내고 시래기를 치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 손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마디마디 굵게 튀어나온 뼈, 부어오른 관절, 오래된 고목의 뿌리처럼 도드라진 푸른 핏줄들. 그 거칠고 주름진 손은 억센 힘이 아니라 오직 수십 년의 습관만으로 느릿느릿,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재료들을 씻고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끔찍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72세 노인에게 17년 동안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감당해야만 했던 무거운 짐이자 족쇄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주 영악하게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듯 지훈의 마음에 그 죄책감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녀는 어디를 찔러야 가장 아픈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벽 너머로 지훈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는 발소리,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 그리고 너무 무거운 고민에 짓눌린 자만이 내뿜는 묵직하고 긴 침묵.
할머니는 묵주를 꽉 쥐고 소리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 할머니가 신에게 간청한 것은 남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훈이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진다 해도 지훈이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지훈이는 사흘을 더 버텼지만 결국 내면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고함을 치거나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식의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고요한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수진이 거울 앞에서 수없이 연습한 가짜 미소와 허황된 약속들을 남기고 여관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지훈이는 부엌에 있는 순자 할머니 앞에 마주 앉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낯선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밝은 눈동자에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훨씬 더 절박한 무언가, 더 이상 가슴속에 담아둘 수 없을 만큼 거대해진 갈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매일 밤 하던 대로 반죽을 치대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손가락 사이에서 반죽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진실을 말이냐? 아가, 전부 다요. 엄마는 왜 떠났어요? 아버지는 왜 사라지셨고요? 왜 지난 17년 동안 아무도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거예요? 할머니는 지훈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새벽녘 울어대던 갓난아기 시절부터 늘 곁을 지켜주었던 그 이국적이고 밝은 눈동자를 보며 할머니는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 했던 비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에 물기를 닦고 낡은 나무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지훈이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분유를 먹이던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이제 막 입 밖으로 꺼내려는 이야기의 무게가 할머니의 굽은 등을 더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 할머니는 과거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 20살 때 이 마을에 처음 왔던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상철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온몸과 영혼을 다 바쳐 첫눈에 수진에게 반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탄해 보였습니다. 수진은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착한 심성을 가졌고 할머니 역시 그녀를 친딸처럼 품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수진에게는 도무지 곁을 내어주지 않는 묘한 구석이 있었지만 말입니다. 당시 마을 인근에는 대규모 외국계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서면서 거대한 기계와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곳에 케빈 하프라는 미국인 남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심부름, 장보기, 친구 만나기 등 처음에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스마트팜이 있는 이웃 마을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핑계가 옹색해지자 순자 할머니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할머니는 주문받은 국밥을 배달하기 위해 이웃 마을에 갔다가 뒷골목 허름한 문에서 수진이 키가 크고 눈동자가 밝은 낯선 서양 남자와 함께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속이 거북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밀려왔고 그 불길한 예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상철에게 그 사실을 비밀로 붙였습니다. 수천 번 고뇌하며 입을 열 뻔한 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와 수진의 곁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미소 짓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온 우주를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침묵 속에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수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불륜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밥상에 마주 앉아 밥을 떠먹여주고 굿나잇 인사를 건넬 때마다 그 끔찍한 진실을 홀로 삼켜내며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수진은 단 한 번도 순자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아기를 품에 안은 순자 할머니는 아기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밝은 색깔, 상철의 것도 아니고 이 집안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눈동자.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의 핏줄이 아닐지도 모른다. 케빈 하퍼의 아이일 수도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좁은 병실 의자에서 상철이 코를 골며 잠들어 있고 아기가 품에서 쌕쌕거리며 잠들었을 때 할머니는 평생 절대 번복하지 않을 굳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든 누구의 피가 섞였든 상관없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순간 이 아이는 온전히 나의 것이며 세상 그 무엇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뒤 어느 새벽 수지는 부엌 바구니에 잠든 아기를 뉘어놓은 채 도망쳤습니다. 밖에서 시동을 켜고 대기하던 차에 짐을 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편지도 변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케빈 하퍼와 함께 떠난 그녀는 2번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이 떠난 이유가 2가지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케빈의 끈질긴 회유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더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에서 숨막히는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요. 상철은 동이틀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에 깨어나 텅 빈 부엌에서 홀로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미친 듯이 온 집안과 마당, 골목을 뒤지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 상철은 부엌 바닥 아기 바구니 옆에 주저앉아 할머니가 와서 아기를 안아 올릴 때까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그 후 6개월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상철이 아니었습니다. 넋이 나간 빈 껍데기처럼 마당에 앉아 산등성이만 멍하니 바라볼 뿐 말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으며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이고 아기를 품에 안겨주고 잠 못 드는 밤이면 밤새도록 달래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텅 빈 속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철은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문가에서 어머니를 꽉 안아주고 바구니에서 잠든 지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순자 할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여자가 떠올라요.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 아침 상철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2년 동안은 꼬박꼬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전 지훈이 서랍에서 발견했던 그 떨리는 글씨체의 편지들이었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슬픔과 죄책감으로 점철된 짧은 편지들. 그러다 어느 날 편지는 끊겼고 묵직한 침묵만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의 진흙탕처럼 무겁고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시래기 국밥과 내 신앙과 이제는 늙고 병들어 볼품없어진 이 2 손으로 널 홀로 키웠다. 그리고 맹세컨대 단 한 번도 이 손을 놓은 적이 없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식탁에 고정된 채 할머니가 뱉어낸 모든 단어들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우물 속으로 쿵쿵 떨어지는 무거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이 밝은 눈동자, 아버지의 것도 할머니의 것도 아닌 이 낯선 눈동자, 이제야 그 출처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었죠. 할머니는 지훈의 표정을 통해 그가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수지는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란 서류 봉투에 각종 서류를 잔뜩 챙겨오고 국경 근처 항구 도시나 공항으로 가는 고속버스 티켓까지 끊어왔습니다. 케빈이 지훈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한다며 미국에 가면 진짜 집과 완벽한 교육, 찬란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새벽 찬물에 세수하며 무거운 국밥통을 나를 필요가 없다고 유혹했습니다. 지훈은 묵묵히 들었지만 직감적으로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케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묘하게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철저한 복종에 가까운 태도였죠. 게다가 이 비정상적인 조급함도 이상했습니다.
17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덜컥 나타나서는 며칠 만에 당장 짐을 싸서 떠나야 한다고 닥달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왜? 그 대답은 어느 날 밤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밤늦게 마을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관 옆을 지날 때 여관 여주인이 빨래를 널어두는 뒷마당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지훈에게 다정하게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다급했으며 한국어와 영어가 마구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의 다 설득했어, 케빈. 제발 며칠만 더 줘. 내가 꼭 데리고 갈게. 지훈은 숨을 죽인 채 담벼락에 바짝 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신경질적이며 억양부터 매우 차갑고 위압적인 미국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핏줄을 만날 권리는 나한테도 있어. 수진, 넌 17년 동안이나 내 자식을 나한테서 숨겼잖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거대한 진실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케빈은 지훈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난 17년 동안 남편을 감쪽같이 속여온 것입니다. 지훈이 상철의 아이이며 그저 전 남편의 늙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왔으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철저히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최근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고 이성을 잃은 수진이 홧김에 진실을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 땅에 버리고 온 그 아이가 사실은 케빈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양심 고백이 아니라 싸움의 무기로 던진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케빈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그 17년의 거짓말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케빈은 당장 한국으로 날아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지는 모성애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나 새벽녘 낡은 바구니에 버려두고 온 핏덩이가 그리워서 찾아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케빈이 명령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17년의 거대한 거짓말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왔고 그 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이 바로 지훈이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칠흑 같은 침묵 속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흙길에는 풀벌레 소리와 자신의 무거운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두컴컴한 부엌에 홀로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17년 전 갓난아기였던 지훈이 새벽에 울음을 터뜨리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부스스 일어나 아기를 안아 올렸던 그날 밤부터 늘 그래왔듯이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묵묵히 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할머니는 지훈의 눈빛만 보고도 아이의 가슴 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음을 직감했고 지훈 역시 할머니가 자신이 방금 알아챈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수진이 진심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이 추악한 진실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각종 서류가 든 노란 봉투, 두툼한 현금 봉투, 그리고 택조차 떼지 않은 새 백팩. 그날 오후 출발하는 고속버스 티켓도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계약을 마무리하려는 장사꾼처럼 벽돌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미 승리라도 한 것처럼 입가에는 언제나의 그 연습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지훈아. 버스는 오후 4시 출발이야. 케빈이 공항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순자 할머니는 낡은 식탁, 의자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은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지훈을 억지로 말리거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17년 전 텅 빈 바구니에서 울어대는 핏덩이를 가슴에 품어 올렸을 때 지었던 그 체념하고 초연한 표정 그대로 지훈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강인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지훈은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분노도 조급함도 없었지만 수진으로서는
도저히 읽어낼 수 없는 싸늘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훈이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수지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노란 봉투 옆에 팔짱을 끼고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들,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봐. 지훈은 수진의 두 눈을 똑바로 직시하며 물었습니다. 케빈은 제 존재를 언제 알았죠? 수진의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서서히 꺼진 것이 아니라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은 반쯤 벌어진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고 낡은 부엌안이 숨막힐 듯한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날선 고요였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초가 흐르고 5초, 10초가 지났습니다. 그 벽돌집 부엌에서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참 복잡한 문제란다, 지훈아. 네가 조금 더 크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지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어젯밤 여관에서 통화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수진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케빈이 저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다는 거 다 압니다. 17년 동안 그 사람을 속였다는 것도요. 엄마는 저를 아버지 상철의 아이라 거짓말을 했고 얼마 전 크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진실을 폭로하셨겠죠. 그래서 그 남자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절 당장 끌고 오라고 시킨 거고요. 단어 하나하나가 낭떠러지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지는 바위처럼 천천히 그러나 증오심 하나 섞이지 않은 담담한 어조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지훈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쳐다본 뒤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리도록 묵주를 꽉 쥐고 있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찾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 남자가 시켜서 온 겁니까? 수지는 애써 눈물을 쥐어짜 내려 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는 사람처럼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뼈저린 후회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미국에서 지훈을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들에 대해 타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해 그리고 위대한 모성애에 대해 짓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사온 화려한 선물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비어있는 가짜였습니다. 특히나 순자 할머니가 손자를 굶기지 않으려 부서진 손으로 수만 그릇의 국밥을 끓여냈던 이 신성한 부엌에서는 더더욱 역겹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눈을 감고 묵주만 돌리고 있는 순자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관절이 부어오르고 오래된 지도의 굽은 길처럼 푸른 핏줄이 도드라진 그 억센 손.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뜨거운 국물에 데이고 시래기를 치대던 바로 그 손. 매주 토요일 남의 집 더러운 빨래를 치대던 그 손. 세상 그 누구도 깨어나지 않던 캄캄한 새벽. 홀로 깨어 울어대는 핏덩이를 따뜻하게 안아 다독여 주었던 바로 그 위대한 손. 이 두 손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지훈이 수진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단 한 번도 저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고 손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굳이 바다 건너 미국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수지는 한 손에는 노란 서류 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버스 티켓을 든 채 부엌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설득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명쾌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끝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뼈아픈 진실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신이 매몰차게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 이제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비싼 비행기 티켓,
윤택한 미국 생활에 대한 달콤한 약속 따위로는 결코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그 잔인한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벽돌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회색 승합차에 시동을 걸고 그녀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산들마을을 매몰차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17년 전 새벽의 첫 번째 도주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이 집에 잠든 채 속수무책으로 버려진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산들마을은 언제나 그랬듯 느릿하고 고요하며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지훈이 역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누가 깨우지 않아도 부스스 일어나 낡은 장화를 신었습니다. 커다란 국밥통은 다시 흙길을 지나 장터로 나갔고 나무 그늘 아래에는 진한 고기, 육수와 시래기, 냄새가 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지만 아주 작은 무언가가 확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장 먼저 지붕을 고쳤습니다. 수진이 나타나기 전부터 몇 주째 미뤄두었던 할머니 방 천장에서 물이 새던 곳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얻어온 시멘트와 양철판을 이용해 아주 꼼꼼하게 보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물 한 잔을 들고 부엌 문가에 서서 지붕에 올라간 손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완벽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미소와 아주 흡사한 따스한 표정이 할머니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훈이가 자신이 장터에 국밥통을 내다 팔 테니 할머니는 아침에 집에서 푹 쉬시라고 강력하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날 할머니는 아니다, 혼자서도 거뜬하다, 평생 해온 일이야라며 거절했습니다. 둘째 날 지훈이는 묻지조차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방에서 나오기도 전에 훨씬 일찍 일어나 국밥통을 수레에 싣고 장터로 쌩안이 나가버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텅 빈 부엌에 덩그러니 남겨진 할머니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 낯설고 한가로운 아침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순순히 집에 남아 있었던 것은 몸이 힘들고 쉬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에게 그런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17년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손자를 돌봤던 것처럼 이제는 지훈이가 자신을 보살피며 은혜를 갚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노을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고 하늘이 짙은 오렌지빛으로 물들 무렵 두 사람은 뒷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수진이 떠난 날부터 가슴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묵직한 질문을 마침내 꺼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도 무거운 듯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상철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아니면 그 미국 남자의 아들인가요? 순자 할머니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구니에 누워 앙앙 울어대던 핏덩이 아기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면 앞치마 자락을 졸졸 따라다니며 잡아당기던 어린 꼬마가 어느새 훌쩍 자라 지붕을 고치고 자신을 대신해 장터로 나가며 늙은 할머니를 쉬게 하려고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는 든든한 청년이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을 찬찬히 떠올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모른다, 아가,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알고 싶었던 적이 없었지. 네가 처음 내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들었던 그날 밤, 널 내려다보는 순간 난 네가 온전히 내 것이라는 걸 알았단다. 나에겐 그거면 충분했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어릴 적 세상이 자신에게 너무 거대하고 무섭게 느껴질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의 굽은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손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 때까지 두 사람은 말없이 그 포근한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뒤 지훈은 부엌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빳빳하게 접혀있지만 이미 봉투가 뜯긴 채 열려있는 몇 주 전 미국에서 날아온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누룽지를 까맣게 태우게 만들었던 그 편지. 편지를 모두 읽고 난 지훈은 그제야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기 전부터 고급 승합차와 값비싼 선물, 달콤한 약속과 전화통화의 비밀이 밝혀지기 전부터 수진이 손자를 뺏어가기 위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그것을 막으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감추지도 않았고 수진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곁에 남아달라며 손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지도 않았고 교묘하게 마음을 흔들며 조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늙고 병든 자신의 처지를 무기 삼아 동정심을 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수진이 평생 가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름진 손과 무거운 가마솥, 잠 못 이루는 수많은 새벽을 견디며 하루하루 묵묵히 쌓아 올린 사랑은 굳이 변명하거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방패이자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산들 마을의 다른 평범한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 해가 일찍 떠오르고 바람이 흙먼지를 몰고 오며 장터에 늘 그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에는 낡은 수레와 시래기, 국밥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마솥 뒤에서 국자를 쥐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등 굽은 순자 할머니가 아닙니다. 할머니의 빛바랜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국자통을 손에 쥔 채 가장 중요한 일들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생으로 배운 사람의 느긋한 인내심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국밥을 퍼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어린 꼬마 여자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에 동전 몇 개를 쥐고 다가와 국밥을 샀습니다. 지훈은 넉넉하게 밥을 말아주고는 씩 웃으며 삶은 달걀 하나를 덤으로 얹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명희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걸어가다 멈춰서서 그 흐뭇한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그것을 묵묵히 가슴에 묻어둔 명희 할머니는 위아래로 지훈을 훑어보더니 평생 지훈의 귓가에 맴돌 아주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쩜 이리 내 할미랑 똑같누? 지훈은 활짝 미소 지었습니다. 굳이 소리 내어 대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작고 외진 마을의 흙먼지 날리는 장터에 굳건히 서서 언젠가는 순자 할머니의 손처럼 굵은 마디와 흉터로 가득 차게 될 두 손으로 묵묵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17년 인생을 통틀어 그가 들은 가장 벅차고 위대한 찬사였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란 피가 섞였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을 외면할 때 기꺼이 당신을 지탱해주는 거친 두 손, 당신이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밤을 지새우며 뜬 눈으로 곁을 지켜준 누군가의 수많은 새벽,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묵묵히 희생해온 긴 침묵의 세월과 맹목적인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훈이가 자신의 손자임을 증명할 그깟 종이 쪼가리 따위는 단 한 번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이를 처음 가슴에 품은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지훈 역시 자신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름과 어디서 이 글을 읽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순자 할머니의 위대하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